아전고 1학년 한국사 붕당 정치의 전개와 탕평 정치이고, 여기서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될 것은 조선 후기 붕당 정치의 전개와 그리고 탕평 정치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먼저 얘기 또 해볼 것은 조선 후기라는 것이죠. 조선 후기는 아래로 내려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난 이후를 조선 후기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양난이라 함은 앞선 두 차례의 외란, 임진왜란, 정유재란과 그리고 정묘호란, 병자호란 요 두 차례의 난을 우리가 양난이라고 부르죠. 이때 조선 정치 구조에 큰 변화가 있었다. 중앙에서 원래 이 비변사라고 하는 것이 조선의 핵심적인 정치 기구가 되는데, 원래는 우리가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는 임시기구였다가 양난을 거치면서 이 기능이 확대되었다 해서 군사 업무, 그다음에 인사, 관리들의 인사, 그다음에 다른 나라와의 외교와 같은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기구로 성장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임시 기구가 아니라 독립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정치 기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6조 기능이 축소됐다. 그리고 왕권이 약화됐다라는 내용도 받을 만하죠. 그래서 조선 후기의 정치 구조의 가장 큰 변화는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비변사의 어떤 독립기구화, 최고기구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아래로 내려오면 붕당의 기능이 변질되었다라고 나옵니다. 붕당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붕당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함께 정치에 참여하고 어떤 그 각각의 공론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정치를 좀 이 조화롭게 균형 있게 운영해 나가야 하는데, 이러한 붕당의 성질이 좀 변질이 됐다고 나오죠. 이 변질을 보여주는 큰 두 가지 예시가 하나는 예송, 하나는 환국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서인과 남인이 대립을 하죠. 아래로 내려오면 예송이 나오는데 예법에 대한 논쟁이에요. 상복 입는 기간을 둘러싼 두 붕당의 대립이 나오는데, 이 1차 예송 같은 경우에는 효종 왕이 죽고 계모였던 자의대비의 상복 입는 기간, 2차 예송 같은 경우에는 효종의 부인이 죽자 시어머니인 자의대비의 상복 입는 기간을 두고 이제 이러한 논쟁이 벌어지죠. 누구와 누구 사이에. 여기 보면 서인과 남인 사이에, 서인은 효종이 뭐래 둘째 아들이라서 1년 입어야 되고, 그래도 둘째임에도 남인은 왕위를 계승했으니까 똑같은 왕 아니냐, 3년 입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제 받아들여진 것은 서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이 마찬가지입니다. 효종의 비가 죽자 시어머니인 자의대비의 상복 입는 기간 나오죠. 서인은 9개월, 남인은 1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누구의 주장이 채택됐대요? 남인의 주장이 채택되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둘 다 1년을 입자는 주장이 채택이 되었는데, 이러한 논쟁을 도대체 왜 하는 거냐라고 한다면 여기 나오죠. 효종이 첫째 아들이 아니라 뭐였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로서 왕위에 오른 효종의 정통성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여기에서 이 정통성은 이제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이론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계속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자의대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자의대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들이 죽을 때도 살아있고 며느리가 죽을 때도 살아있게 되는 꼴이 된 거죠. 이 자의대비는 인조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어린 왕비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왕비였던 자의대비는 효종보다도 나이가 어렸고요. 그랬기 때문에 본인 아들보다도 오래 살고, 실제로 효종이 좀 일찍 죽기는 하지만 40쯤에 아마 죽기는 하지만, 그리고 효종의 며느리 같은 경우도 며느리보다도 이제 시어머니가 훨씬 더 오래 살죠. 워낙에 나이가 어린 나이에 왕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사실상 그 성리학적 명분을 두고 논쟁하는 거에 몰입할 뿐 어떤 붕당 정치의 제대로 된 전개 과정을 보여주지 못한다. 붕당 정치가 변질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숙종대로 넘어오면 뭐가 나와요? 국왕이 주도하여 전국을 주도하는 붕당이 급격히 유치되는 황국이 나타나게 된다. 집권 세력이 번갈아가 교체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이제 그 환국이 반복되면서 서인과 남인이 공존하는 형태가 아니라 하나가 주도권을 잡으면 남은 하나는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러한 형태의 붕당 정치가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붕당 사이의 공존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 붕당의 권력을 독점하는 사태가 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서인이 남인, 정치에서 탈락한 남인들을 좀 강경하게 대할 것인가 아니면 보다 온건하게 대할 것인가를 두고 또 누구와 누구로 나눠졌대요.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 우리 얘기했던 살림 세력이 동인과 서인으로, 그리고 동인이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지고 북인은 광해군을 지지하다가 인조반정으로 탈락하게 되고 남은 것은 남인과 서인이었다. 그래서 남인 서인이 사이좋게 붕당 정치를 하려고 하고 한 적도 있었으나 결국에는 그 성격이 변질되어 예송 황국화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붕당 사이의 공존이 어떻게 됐대요? 무너지고 특정한 붕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붕당 정치의 전개와 변질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세 차례의 환국이 나오죠. 경, 기, 갑이라고 해서 경신왕국이 제일 먼저, 그 다음이 기사환국, 그리고 마지막이 갑술왕국입니다. 자, 그리고 뭐 예송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국정을 참여하고 주도하고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나 효종, 현종, 그 다음에 숙종대를 거치면서 이러한 붕당 정치가 어떻게 된다? 변질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면 이제 영조의 탕평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조 같은 경우에는 이 붕당이라는 것의 존재를 아예 그냥 없애고 싶어 했어요. 그 붕당의 대립이 너무나 심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 불안한 전국을 좀 타파해보고자, 이 불안한 이 지금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붕당을 없애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영조 같은 경우에는 탕평책이라고 하는 그 국왕이 중심이 돼서 그냥 그 능력 있는 신하들을 등용하는 형태로, 그래서 노론과 소론, 뭐 서인과 남인, 남인은 거의 뭐 없다시피 하지만 어쨌든 어느 붕당이든 할 것 없이 굉장히 균형 있게 국왕이 정치를 주도하는 형태의 탕평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탕평책을 같이 할 그들의 그 영조의 지지자로서 탕평파를 육성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영조가 탕평책 실시하면서 붕당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뭘 하냐면 첫 번째로 뭐 한대요? 서원을 대폭 정리합니다. 이 서원은 사림이 그 사화라는 아주 이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도 중앙 정치에서 다 살아남을 수 있었을 만큼 그 향촌 사회에서 사림이 어떤 공고한 기반이 되어줬고, 그리고 제야의 공론을 주장하던 살림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정치에는 잘 나가지 않고 그냥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너무 잘하고 정치적인 식견도 높아서 학덕과 인망이 높아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많이 따르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중심으로 사실상 어떤 그 파나 집단이 형성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이 살림의 존재를 더 이상 인정해주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 얘기했었던 처음에 그 붕당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던 이조전랑의 권한마저도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이조전랑은 뭘 했냐면 여기 나오죠. 3사의 관리를 추천하던, 3사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의 언론, 왕권과 어떤 신하의 관리들을 그 균형 있게 맞추도록 좀 통제하고 제한하던 역할을 하는 것들이 3사의 역할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영조 때 우리가 중요하게 또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균역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미 15세기 이후에 그 균역법, 어떤 그 국가의 역제도, 요역, 뭐 군역이라고 하는 역제도가 이미 다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이 영조 시기에 오면 사실은 이 군포라고 하는 이 군역 부담을 1년에 한 필로 줄여주자. 그냥 와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포로 내도록 하자라는 균역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그 백성을 상대로 하는 이러한 정치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신문고를 부활했다는 얘기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청계천 범람을 대비해서 하천의 바닥을 파냈다,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때 그 법전으로 속대전과 동국 문원 비고를 편찬해서 제도를 정비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본다고 하면 탕평책을 실시하기 위해서 영조가 했던 정책에는 무엇이 있느냐, 요 세 가지를 잘 봐둘 필요가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균역법을 실시했다는 것도 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조의 뒤를 이은 정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붕당과 관계없이 능력 있는 인물을 등용한다. 그리고 그 지지 세력으로서 규장각을 설치하고 젊은 문신들 중에 인재를 선발하는 초계 문신제, 처음 이 관계라고 하는 품계를 받은 문신들 중에서 잘 똘똘한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본인의 지지 세력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그는 친위 부대인 장룡영 설치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원화성 건설하고 여러 차례 이곳에 행차하면서 알려진 바로는 아마 이곳을 수도로 하려고 좀 여기를 좀 그 다음 한양 다음에 수도를 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상업이 워낙 발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통공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원래는 그 정부의 물자를 조달하는 유의전을 제외하고는 시전 상인, 국가의 허락을 받은 상인이 난전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폐지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시전 상인이 파는 물건을 난전에서 판다든지 하면 시전 상인이 이것을 단속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규제를 좀 풀어주면서 사실상 이제 경제 그 활동이 좀 더 자유로워졌죠.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과 좀 더 가까워지는 우리가 모양을 볼 수 있죠. 시전 상인의 특권 축소했다는 얘기 나오고요. 그다음에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허용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서울 출신을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했다. 그래서 계층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자 했고, 그리고 여기 보면 경국대전, 속대전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대전통편. 그러니까 앞에 보면 여기 영조는 속대전, 그럼 정조는 대전통편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규장각 초계문신제 뭐 장용영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수원화성 건설에서 본인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이곳에 행차했다. 그리고 통공정책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시전상인의 특권을 축소했다. 서울 출신 등용했다라는 사실은 이전의 왕들에서는 잘 보지 못했던 이러한 흥보를 보이는데 정조가 이 뭔가 대단하고 특출난 면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사실은 어떤 바뀌어가는 변해가는 사회 변화에 이 잘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위에 나와 있는 모습은 청계천 정비하는 모습을 담은 그림이라고 하고요. 지금 우리 서울에 있는 그 청계천. 그리고 아래에 보면 창덕궁 주함루라고 해서 원래 이 주함루가 옛날에 규장각으로 쓰였던 건물인 거죠. 그래서 창덕궁 뒤에 가면 그 숨겨진 정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요 규장각 주함루가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도 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보면 그 수원화성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가 수원화성에 대해서는 아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일단 정조가 건설했다. 그리고 정약용 이야기 안 나올 수 없고요. 그리고 거중기나 농로 등을 활용해서 공사를 하는 이 과정에서 공사기간 경비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좀 사실상 수도로서의 기능도 생각했고 그 안에 백성들도 들어와서 살도록 하려고 했기 때문에 군사적 상업적 기능이 함께 고려됐다. 그래서 1801년에 발간한 화성성역 의궤에 따라서 지금의 이의 모습 그대로 복원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게 9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 이게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복원한 것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 거거든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요 화성성역 의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원을 했는데 진짜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복원했다라는 것들이 인정이 돼가지고 요 복원한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될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요 밑에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붕당 정치 탕평책 했습니다. 자, 근데 정조의 사실상 이 조선 전체로 봤을 때도 태평성대와 다름없는 굉장히 좀 평화로운 시기이긴 했거든요. 이제 그게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세도 정치가 나오게 됩니다. 요 세도 정치 같은 경우에는 금방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정조가 죽고 순조, 헌종, 철종으로 이어진 3대 60여 년 동안 안동 김씨와 풍현조 씨 등 소수의 외척 세력 가문이 권력을 휘두르는 세도 정치가 전개됐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 세도 정치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냐 하고 보니까 여기 보면 비변사 등의 주요 관직을 독점했다. 그리고 훈련도감을 비롯한 군영의 지휘권을 장악했다. 갑자기 훈련도감 여기 나오는 게 이 훈련도감은 외란 중에 만들어진 군대인데 포수, 살수, 사수라고 하는 3수병으로 구성된 중앙군이고요. 일종의 상비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준비된 군대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세도 정치의 이러한 외척 가문들은 비변사 등을 통해서 정치 세력을 만들어 정치를 장악하고 훈련도감을 비롯하여 요 군영의 지휘권을 장악하여 군사력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소수의 사람들이 너무 권력을 독점하다 보니 언론 비판,
그다음에 견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해서 결국에는 지금 계속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 소수의 세력이 관직을 독점하고 그 권력을 독점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매관매직, 부정부패와 같은 것들이 심각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시기에는 그러니까 매관매직, 관직을 사고 팔아요. 부정부패가 심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제도도 제대로 운영되지가 못하는 게, 일단 부정부패가 심각해진 상황이라면 관리들이 원래 걷어야 되는 만큼보다도 사실은 더 많이 걷어서 본인의 어떤 재산을 늘려고 하거나, 아니면 매관매직 을 해가지고 관직을 사고 파니 내가 관직에 올라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잘 살게 만들까 보다는 내가 이 관직을 사느라 들인 돈을 어떻게 뽕을 뽑을까, 본전을 찾을까 라고 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삼정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물란졌다. 여기 삼정은 선생님 금방 얘기한 것처럼 국가의 주요 재정 수입원인 토지세, 그 다음에 군정, 군포, 그리고 환곡을 이야기합니다. 환곡은 사실 세금이 아니죠. 이거는 이제 우리 계속 이야기하는 뭐예요? 춘대춘합의 구휼제도인데, 이 구휼제도가 마치 이제는 백성들에게 무엇처럼 변질돼 버렸다, 세금처럼 변질돼 버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방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세 징수 과정에서는 각종 부가세를 통해서 더 많은 액수를 거두고요. 어린 아이, 그 다음에 죽은 사람에게도 군포를 거두는 이러한 부정이 일어나고 있었다. 삼정 중 가장 문란한 것은 환곡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환곡은 고리 때,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갚아야 되는 이자보다도 훨씬 더 높은 이자로 갚아야 됐었고, 강제로 빌리도록 하거나 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납부하게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것들을 단속하고자 했지만 제대로 안 됐고요. 그리고 소청이나 아니면 벽서와 같은 것들로 불만을 표출하다 결국에는 공기를 일으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세도정치 시기 삼정의 문란사항은 한번 여기는 잘 읽어보고요. 그래서 어떠한 농민봉기가 있었는지는 여기 우리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